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리나입니다. 역사적인 만남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어제 개최됐습니다. 하루 종일 관련 소식으로 가득했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지금이 바로 남북 대화의 적기다라는 해외 언론들의 반응입니다. 미국은 중간 선거에 그리고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에 한눈을 판 사이에 그들만의 이야기를 꾸려갈 수 있다는 의견이죠. 미국과 중국은 과연 그럴까요? G2가 과연 진짜 핵심을 두고 있는 이슈는 어떤 것들일지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이 선별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cent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0.05% 소폭 오르면서 2310선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2300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동향 보시면요, 오늘장에서는요, 현재 외국인이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232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 지수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0.02% 소폭 오르고 있는데요. 831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코스닥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959억 원 정도 나홀로 매수 중입니다. 8월 달 들어서 많이 감소했던 거래량이 9월 들어서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7,524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보시죠. 현재 S&P 500 지수는 0.03% 소폭 내리고 있는데요. 2,911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요, 유로화와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로 마감을 했지만 현재는 0.04% 소폭 하락 중입니다. 이어서 금시세입니다. 상대적인 지수지만 현재 조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0.07% 상승하면서 1,199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고유가를 지지한다는 의견에 산유국들의 증산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어졌습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은요, 69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상해종합지수는요, 크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가 넘는 상승이었는데요. 1.82%대 상승하면서 2,699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항생지수 역시 오르면서 마쳤습니다. 0.59% 상승하면서 27,084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기준이고요. 9시 기준의 시세를 알려드립니다. 현재 비트코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0.18% 하락하고 있습니다. 722만 1,000원에서 거래가 진행 중인데요. 이 중에서 에이다가 1%대가 넘는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함께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코인들이 하락폭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오와 스텔라룸엔 비트코인 캐시 모두 내려가고 있고요. 퀀텀만 나홀로 0.13%대 상승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순위별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올라온 코인이 있습니다. 리플이 1위로 올라왔는데요. 리플은 한 달 내로 지급결제 시스템을 제공한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거래량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세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 최영 캐스터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최희원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먼저 체크해보고 가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이 패드 측에 관련한 이슈입니다.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이유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현재 국제유가가 산유국 증산 부담 완화에 상승세를 띄웠습니다.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신은요, 마켓워치에 나온 기사를 저희가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현재 따르면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동결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최근 저희가 전해드렸던 소식에 의하면 이 S&P 500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의 현재
기업들의 그런 상황들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현재 분석을 해왔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자리 손실이 늘어날 것이고 또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도소매 지표까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3월까지 FOMC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이 경제 상황이 3월까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슈와 함께 관련해서 기업 심리와 투자 그리고 고용까지 모두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현재 마켓워치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상 이슈는 이 뉴욕 증시뿐만이 아니라 한미 금리차 그리고 우리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이런 이슈들 모두 알고 가셔야겠죠. 조금 이따가 이슈 분석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글로벌에 나온 기사에서는 현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산유국 증산 부담 완화에 상승세를 띄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제목에서 보시면 현재 WTI는 69달러 선에 그리고 브렌트유는 79달러 선에 바짝 올라섰다. 이렇게 현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사에서는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충돌 여파 그리고 산유국의 증산 관련 소식과 관련해서 유가가 상승세를 띄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한 전문가는 또 oil market is in a limbo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가는 현재 림보를 오르내리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야말로 오를지 내릴지 그것을 결정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유가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지금부터 전문가들의 이슈 분석 이어집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를 또 자세하게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저희 김은수 멘토니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멘토니가 인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분석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원래는 4회 금리 인상을 목표로 하는 미국 연준이 올해 12월에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최초의 예상을 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UBS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현재 지금 UBS의 세스 카펜터스터 경제학자는요, 지금 무역전쟁이 글로벌 경기를 해치고 있어서 이런 증거들이 굉장히 충분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이 올해 12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좀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오늘 지금 12월, 7월에 발표될 12월 고용보고서에서요, 지금 무역전쟁으로 지금 인한 일자리 손실이 굉장히 확인이 될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소매 판매와 자본지 수지 등의 지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대표적인 근거로 보고서를 좀 작성을 한 모양입니다. 특히 고용과 소매 판매 등의 대표적인 후행 지표들은요, 동시다발적으로 후퇴하게 되고 이제 미 연준의 생각도 분명히 바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카펜터는요, 연준이 내년 3월 금리 인상 여부 역시 좀 불투명하다고 더욱더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아직까지는 사실상 미국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 비관세 장벽, 그러니까 중국의 관세 보복 이외에는 지금 수단들로 미국의 무역전쟁 중에서도 오히려 무역 적자가 커지는 등 사실상 현재까지 별 효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무역에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대선 때도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은 이제 좀 현재까지 별 효과가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2천억 달러 추가 관세와 중국의 600억 달러 추가 관세가 지금 다 쏟아져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하이 증시는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시장에서는 위완하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양상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굳이 시작한 미국한테 결국 지금 유리하지만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문제는 현재 25일에서 26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게 될 텐데요. 오늘 달러 인덱스는 이 반응을 한 지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 폭은 좀 크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멘토님 같은 경우는 12월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지금 9월에 금리를 올리는 건요, 지금 사실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월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지금 1년에 4번의 금리 인상 기조를 좀 유지할 거다라고 이제 그런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은 상황인데요. 문제는 지금 무역전쟁의 결과가 이 금리의 인상 또는 금리 동결 이 두 가지 모두 자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역시 지금 중국의 관세 보복으로 인해서 중국에 진출해져 있는 지금 미국 기업들이 당장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에게 호소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실적에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금리 동결을 좀 지지한 요소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실물 경제에 좀 타격을 준다면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이 미연준의 금리 동결을 압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반면에 중국 역시 미국에 수출을 하는 이 관세로 인해서 판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금리 인상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어제 발표된 무역전쟁의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요.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어느 정도 이제 서로 각국은 좀 피했다라는 반응이 있고요. 지금 중국과 미국 뉴욕 증시 역시 좀 상승하면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 11월 6일 중간선거 전에 이 해법을 모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그리고 미 연준의 12월 금리를 좀 결정을 하는 게 예상이 맞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대내외적인 이슈들이 경제에 좀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12월에 금리를 예상하는 건 좀 이르다 이런 멘토님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유가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시리아가 러시아 군용기를 격추시켰는데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사실상 지금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좀 상승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시리아 정부군이 이 러시아의 수송기를 격추를 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이 팀킬입니다. 아군한테 이제 빵 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 이 방공 시스템은요, 러시아의 S-300 이 방공 시스템으로 자국산 방공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동맹국의 이 자국 수송기를 이 격추한 거죠. 이게 좀 뭐랄까요? 하지만 이게 이제 러시아 정부 측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모든 책임을 돌린 상태입니다. 이유는 최근에 시리아의 폭격 위협을 좀 진행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주로 러시아 전투기 이 뒤에 붙어서 위협을 하는 것이 좀 발단이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한마디로 좀 시리아는 이스라엘 F-16이라는 전투기를 좀 요격을 하려다가 지금 러시아 수송기를 이제 요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지금 적대적인 도발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천명한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랍권 국가들에게 이제 강했던 이스라엘이 러시아에게는 지금 꼬리를 좀 살짝 내린 모습입니다. 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요, 이 곧바로 군용기 추락을 이제 좀 위로를 하면서 빠르게 좀 대응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 상승 요인으로는 사실상 트리거는 됐는데 거의 소멸한 좀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사상자가 있었을 것을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그러면 오펙의 생산량 증가 완화 요인이 유가 급등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요. 현재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이 나온 상황에서도 유가가 이렇게 급등할 만한 소재가 되었을까요? 유가를 지금 바라보실 때요, 수요 측면과 이 공급 측면이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유가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현재 유가에 지금 강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공급 측면이 지금 더욱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많이 생산을 하는데 이 수요보다는 많이 만든다 이쪽에 이제 조금 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은요, 수요 측면이라고 보면 이에 따른 이 원유 수요 하락에 크게 이제
반응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공급을 얼마나 더 늘리느냐, 줄이느냐에 더 이제 많이 반응을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베이커 휴즈 이 시추기수처럼 이제 몇 기가 더 올랐냐, 여기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본다고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지금 미국의 허리케인 역시 공급에 좀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유가 한마디로 사실 널뛰기를 하고 있다, 롤러코스터를 이제 좀 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오펙과 비오펙 산유국은요, 이 산유량 관련 합의 이행 상황을 조금 이제 점검을 하기 위해서 9월 22일 날 지금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산유국들이 추가 증산을 이제 더 이상은 없을 거다라고 이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 역시 이제 배럴당 $80 선 근처로 이제 유가가 머무는 것에 어느 정도 편안함을 느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란 제재가 만약에 이제 미국의 이란 제재가 현실화가 된다면 이 사우디는 추가 증산을 안 하면서 유가의 상승, 어느 정도 유가의 가격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런 시나리오도 제기된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상방과 하방을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멘토님도 첫 번째 이슈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러 전문가님들을 일단 FOMC를 보자, FOMC 회의 결과를 보자, 이런 의견에 입을 모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저희가 대비를 해서 매매 전략은 어떻게 꾸려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이 유로 FX하고 크루드 오일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유로 FX 일봉 차트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지금 한층 고조됐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강세가 좀 강하지 않으면서 유로화 역시 지금 좀 소폭 약세로 마감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라인들은요, 전혀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요. 1.1697호 라인에서, 여기 1.1697호 라인에서 현재 두 번의 지지 라인이 지금 형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로 좀 달러가 그만큼 이제 강세를 했는데요. 위완화 약세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1.1697호에서 1.17000까지 지금 요쪽에 요 라인까지 이제 매수 대응이 좀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승 추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최근 유럽의 은행들과 EU 지표들을 봤을 때 현재 지금 1.28600까지 1.8600까지는 쉽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더 낮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요, 현재 크루드 오일 일봉입니다. 요즘에 이 주요 라인이 워낙 잘 만든 게 바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지금 어제도 상승 최고점을 불과 지금 3피 차이로 이제 좀 맞춰냈습니다. 역시 이제 긴 추세로 보면 이 전체적으로 이 수렴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당일 변동성이 점점 커지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방향을 좀 다시 잡을 것이다. 그리고 오펙과 비오펙이 이제 22일 날 추가 증산을 하지 않는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향방을 잡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22일 오펙 회의에서요, 사우디의 증산이 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기서 더욱더 이제 추가 급등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매도 플레이도 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매도를 만약에 하고 싶으시다라고 할 때는 이 주요 라인이 70.45, 현재 70.45, 이 두 번째 라인 보이시죠? 이 70.45에서 짧은 단타로만 보는 것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매수는 69.35, 68.77, 여기 이 라인, 하단 라인에서 추세로 좀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오일의 경우에는요, 조만간 추세를 잡기 때문에 또 제시해 주신 가격대를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합니다. 어제 상해 종합지수는요 1.8%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관세를 미리 대비해서 중국 인민은행이 선제 방어에 나서면서 증시를 안정시켰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중국 정부가 집중하는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죠. 중국이 이번엔 로봇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 부문의 대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건데요. 중국 정부가 로봇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와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전기 자동차의 미래는 미국이 아닌 중국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인지 두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철 멘토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하기 이전에 마감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8%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전일 중국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미국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앞서 이제 앵커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시장에서는 약간 긍정적인 부분들로 좀 해석이 되면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위 같은 경우에는 48.16포인트, 그러니까 1.82%, 거의 2% 가까이 이제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선저성부 같은 경우에는 1.67% 급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창업판 같은 경우에도 2% 정도 이제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상위 같은 경우는 아직 2,700선을 회복을 하지는 못했고, 한 1% 정도 올라가면 2,700선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요 심리적인 지지와 저항을 만들어내는 2,700이기 때문에 2,700 기준으로 시장을 좀 대응하면 되지 않나. 일단은 2,700 아래에서는 어쨌든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해주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멀었다. 2,700선 위로 올라와야지 또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가 제조업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부분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통용되는 제조업의 강국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값싼 인건비를 통해서 제조업을 키워나갔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제조업 공정화를 우려해서 전반적으로 중국도 공장 자동화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2025년까지 대대적인 투자가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의 뉴스입니다. 네, 중국이 지금 현재 로봇 산업에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로봇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로봇 투자에 관심을 갖는 대부분의 국가들, 그리고 이 앞전에 로봇 투자를 먼저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었던 가장 많은 국가들의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입니다. 네. 인건비가 고령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이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제조업 부흥을 일으켰었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인플레이션이랑 맞물리면서 인건비 값싼 노동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국 역시 고령화 쪽으로 들어가면서 제조업 부분은 이제 경쟁력이 낮아진다라는 부분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에서 비껴나갈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었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조선업이 2000년 이후에 붐을 지속적인 한 10년 정도 투자를 하면서 그 결실이 2005년, 7년 금융위기 이후 이렇게 쭉 올라왔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조선의 강국은 원래는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아니라 유럽이었죠. 근데 유럽 역시 인건비 상승으로 그런 부분들이 쇠퇴하고 요즘 유럽 쪽은 이제 발주만 내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갔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뉴스나 신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조선소들 이제 지방 조선소들이 신규 물량이 없고 지역 경기 침체 이런 뉴스들이 사실 중국 노본 뉴스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같이 맞물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노동력 가격이 이제 임금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인해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부분들인데, 중국도 이러한 부분들을
그 근처에 베트남이나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쪽으로 빼앗기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제 뭐 공장 자동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 놓여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부담에 따라서 자동화 시설을 구축하겠다 이런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정부의 로봇 관련한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은 로봇 관련된 투자는 지금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상당히 막대한 자금을 이미 투자를 해왔습니다. 한 150조 원 이상을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일단은 중국 제조 2025 이거를 바탕으로 어쨌든 국산화율이나 아니면은 로봇 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늘려가는 그러한 이제 모멘텀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고요. 2020년까지 한 8천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조를 추가적으로 이제 동부연안 저장성 하나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국의 지속적인 로봇 관련된 투자 산업은 성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로봇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꾸준하게 좀 팔로우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슈 설명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전기차의 미래가 미국이 아닌 중국에 달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앨런 머스크가 한 15년 동안 흑자를 내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맞물려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생산 국가일 거냐, 소비 국가일 거냐,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에서 소비가 생산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제 경제 원칙을 따라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이제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이다라는 결론에 다다르면서 이 관련된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의견을 낸 분은요, 닉 버틀러라고 영국의 한 정책연구소 의장이자 또 교수님이십니다. 중국의 최대 전기차 시장이라고 지금 관점을 보고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아무래도 중국 차량 소유가 지금 인당 차량 소유를 하는 그 비율이 아직까지 현저하게 좀 낮은 그런 부분들이고, 보면은 수치적으로 보면 1,000명 가운데 한 20만 명 정도가 차를 소유를 했지만 일단은 이제는 이제 1,000명당 100명 이상의 차를 소유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점차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 한 달 새로 발급받은 사람이 150만 명 넘어가는 그러한 부분들이지만 아직도 차를 소유한 중국인의 비율이 유럽인의 비율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성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이제 좀 시장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조사 기관들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비율적인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로 유럽의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중국은 땅덩어리도 상당히 넓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의 새로운 시장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연기관 쪽 자동차에 대해서보다는 전기차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환경 오염 그리고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좀 글로벌하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내연기관 쪽보다는 바로 전기차 쪽, 그러니까 한 세대를 뛰어넘는 그러한 이제 자동차 시장이 커진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정마다 이제 전화기 이런 보급률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기 전에 이미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나 아니면은 전화기나 통신 이런 것들 발달 보면은 먼저 이제 가정용 전화들이 깔리고 또는 공중전화 깔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휴대폰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중국은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딱 스킵하고 바로 이제 이동전화 시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하는데 내연기관 다음에 전기차가 아니라 중국 내연기관을 빼고 그냥 바로 전기차로 넘어갈 수 있는, 왜 이미 보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제재 가격 폐지 가격 상승 중국이 갑자기 환경 규제 이슈로
폐지를 수입을 안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뭐 폐지 가격이 급락하는 부분들이고 국제적으로는 펄프 신재생 그러니까 재생이 아니라 그 새로운 그 나무 펄프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떤 정책을 환경과 맞물려서 규제를 시작할 때는 그 영향이나 상승력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이제 뭐 친환경 쪽 이쪽에 대한 포커스를 지속적으로 좀 정책적인 아젠다로 이제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전기차의 뭐 가장 큰 시장, 뭐 인구 자체로만 놓고 보다도 가장 큰 시장이긴 하지만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 전기차 메이커들 들은 당연히 뭐 중국 시장을 좀 선점해서 잡아야 될 부분들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일전에도 중국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종목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국내에서 이제 뭐 배터리 관련된 종목이나 뭐 중국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국 인구가 관건으로서 소비 시장으로서 유망하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생산 시장으로서는 좀 어떨까요? 중국의 전기차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단은 뭐 전기차 기술력도 상당 부분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BYD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그 워렌 버핏이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 인지도도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기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 직상장한 중국 전기차 기업들 그래서 기술력은 상당히 좀 높아져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자체가 이게 내연기관 엔진이 아니라 모터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 자체가 그 전기차 시장,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거치지 않고 전기차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내연기관이 필요 없이 바로 이제 모터로 그리고 배터리만 있으면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충분히 기술력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인데. 배터리가 우리나라 배터리 이제 생산 수준이나 아니면 기술력이 상당히 좀 높아서 국내에서는 뭐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중심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중국에서는 BYD 중심으로 좀 뭐 기업들을 피킹해서 좀 가져가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슈와 두 번째 이슈 모두 IT의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2025 제조업 정체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 소비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좀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농업 관련된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하이드그룹이라는 기업인데요. 여류 사료 제조 기업으로 이제 출발을 해서 가금류랑 이제 돼지 사료 제조 판매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한 100여 종의 사료 배합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원가 경쟁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개인적으로 이 기업에 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 국내에서 지금 뭐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화두로 좀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 많이 올랐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농협이나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물론 이제 북한에서 우리나라와 좋은 그런 이제 경제 협력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나면 기업에 대한 그 이제 뭐 실질적인 수혜가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뭐 그 기대감이지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중국이랑 북한이랑 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인 뭐 도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뭐 엮여져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9.600 위안 그리고 목표가는 23.000 위안, 손절가는 18.9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중국과 북한의 수혜가 따른 현재 하이드 그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이내슈엔 가이드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합니다. 어제 뉴욕 사법당국과 영국 의회가 암호화폐 투명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두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움직임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 시세를 움직일 만한 이슈가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지난 시간 채굴형 거래소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는데요. 이 채굴형 거래소들 내부에서 자전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래가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첫 번째 이슈 분석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이스라엘과 분쟁으로 고립된 팔레스타인 내부에서 비트코인 상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거래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과연 팔레스타인에 도움이 될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윤진 멘토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윤진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현재 전화 통화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일단 기존의 최대 채굴형 F코인 거래소가 지금 사실 채굴형 거래소 중에서 제일 대표 주자 중 하나였죠. 근데 이 거래소가 사실상 최근에 거래량이 폭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 폭망한 이유 자체가 신규 채굴형 거래소들이 오픈하면서 여기에 맞춰서 트레이더들이 자전거래를 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폭망한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채굴형 거래소라면 현재 F코인과 같은 거래소를 말하는 거죠? 네, 일단 1세대 채굴형 거래소, 사실 1세대라고 해도 오픈된 지가 거의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올해죠. 네, 올해 7월에 오픈을 했던 F코인, 사실상 마이닝 거래소에 지금 선도주자였죠. 채굴형 거래소, 마이닝 거래소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거래소 모델 자체는 일단 채굴을 하는 방식이 그냥 거래를 함으로써 수수료로서 원래 발생해야 될 부분들을 일부 환급해 줌으로써 코인으로 다시 토큰으로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토큰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토큰을 보유할 경우에 추후에 거래소 자체의 수수료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의 권리까지도 가질 수 있는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코인으로 좀 분류가 됐었죠. 네, 이 코인들이 사실 7월 오픈한 다음에 2달 만에 F코인 같은 경우에는 9조 원을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1거래량 9조 원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바이낸스랑 호흡비를 전부 다 압도하고 1위를 한번 찍었었죠. 근데 이러고 나서 거래량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감소를 했었습니다. 사실 채굴형 거래소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좀 안 좋았던 부분도 있지만 채굴형 거래소의 모델 자체가 추후에 코인 토큰에 대한 고갈량이 점점 줄어들수록 이 고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추후 채굴의 가치가 없다, 거래의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가는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거래량도 감소해지면서 수익에 대한 기대도 감소하게 되죠. 이게 빠르게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델을 떠나서 2세대, 3세대로 생겼던 채굴형 거래소들 역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좀 많이 띄게 되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채굴형 거래소 코인제스트, 캐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국내 거래소에서도 이 코인제스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1위를 달성을 했고요. 빗썸을 제치고 그다음에 세계 거래소에서는 캐셔레스트 같은 경우 지금 빗썸에 이어서 3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를 제치고 거래량을 높은 순위를 매겼었는데 이런 거래량들이 사실상 오픈 후에 사실 F코인에서 처음 만들어졌던 트레이더 집단들이 옮겨가면서 채굴형 거래소들이 오픈될 때마다 이쪽 채굴형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저쪽 채굴형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이런 형태 때문에 거래량이 급증을 했다가 빠르게 감소하는 그런 구조 때문에 다시 급증과 급락을 반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기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자전거래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자세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자전거래란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일단 채굴형 거래소의 특징 때문에 생긴 부분인데, 이제 마이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과거에 컴퓨터 CPU 혹은 특정 칩을 돌려서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채굴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채굴을 했었다면은 이 마이닝 거래소들은 그냥 거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랜덤하게 토큰에 대한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토큰에 대한 배당량을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동가 거래가에서 한마디로 호가가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 800만 원이다. 그래서 800만 원에서 빠르게 본인들 물량으로
매수를 던지고, 그다음에 매도를 던지고, 그다음에 매수를 바로 받아내고, 그래서 사실상 시세 차익 없이 본인들이 계속해서 거래량을 돌린 이런 구조를 뜻합니다. 그래서 자전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천문학적으로 볼 때는 그냥 계속해서 제자리에서 도는 구조를 얘기를 하죠. 이것처럼 본인들의 거래량을 계속 제자리에서 돌려서 빠르게 다시 본인들이 받아내고 돌리고 다시 받아내고 이런 구조를 통해서 거래소에 수익을 던져주면서 대신에 토큰을 받아내는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닝을 통해서 이렇게 토큰을 계속해서 받아내서 채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빠르게 토큰이 감소할 경우, 토큰에 대한 추가 채굴량이 없을 경우에는 거래량을 교체를 합니다. 빠르게 이 거래량들이 교체를 한 이유는 토큰에 대한 가치가 점점 공급량이 줄어들수록 상승하게 되죠. 그리고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을 때 토큰의 가치가 계속 폭증을 합니다. 왜냐? 일단 거래소에 대한 배당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토큰에 대한 가치가 증가하게 되죠. 근데 이 시점에서 빠르게 거래량들을 다른 거래소로 쫙 옮겨버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토큰을 빠르게 매각한 후에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토큰을 보유하는 관점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본인들이 거래가 빠져나가면은 이 거래소의 수수료가 급감한다는 것도 알고선 이미 토큰을 매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일부러 거래량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시세 차익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시세 차익 만들어낸 상태에서 일부러 본인들이 선취매를 한 후에 매각을 던지고 이제 좀 악성 매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큰을 던지고 날아버리면은 사실상 일반 투자자들만 남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로 머물게 되죠. 그래서 이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거래량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패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거래소들은 일시적으로 반짝했다가 갇히는 거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자전 거래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자, 현재 일부 업체들에서는 마이닝 거래소 플랫폼을 악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마이닝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자체 토큰 일부를 유통을 하지 않고 거래소 소유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래소 소유로 갖고 있는 토큰 가격 자체가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거래소에도 이익이 되죠. 그리고 거래소에 토큰을 갖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수익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이익이 됩니다. 다만 이 마이닝 거래소 플랫폼을 악용하고 있는 자전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본인들의 토큰 거래가를 일부러 높였다가 낮추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내기 때문에 이 시세 차익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일반 개인 거래자들도 토큰을 매수를 했다가 괜히 빠르게 떨어지는 토큰가 때문에 데이게 되죠. 일단 이런 거래량들 자체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자체 평가 가치 혹은 자체 수급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그냥 이거를 사야 되겠구나 말아야 되겠구나 분석을 한다면은 이 거래소들의 거래량을 늘렸다는 것 자체만으로 수수료에 대한 기대값을 올렸습니다. 주가로 따지면은 주가의 매출을 분기 실적에서 반짝 키웠다가 이 분기 실적이 반짝 키워서 주가가 폭등을 했을 때 팔아치우고선 분기 실적에 대한 매출을 본인들이 뽑아가서 다시 분기 실적을 폭락을 시켜놓는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전거래 세력들이 계속해서 신규 상장 코인들 거래소들이 오픈할 때마다 옮겨가면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 세력에 대해서 좀 관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바이낸스 창업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본인들 휘하에 마이닝 거래소들을 모델을 추가적으로 오픈 들어가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전거래자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좀 컸었고요. 이 자전거래자들에 대한 비판을 떠나서 사실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한 거래 계좌에서 지속적으로 본인들의 매수 물량과 매도 물량들이 동일 호가에서 발생하는 지속 거래 이 부분 자체를 제한을 시켜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사고 파는 거를 얼마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자유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 자유시장에서 일부러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폭증을 하고 이때 보시면은 거래소 시스템 상으로는 시세가 특정 단가에서 폭증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단가에서 거래량이 폭증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딱 발동을 했을 경우에는 빠르게 시스템 상에서 막아서 추가 거래량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켜놓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특정 계좌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중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를 좀 끌고 간다면은 이런 마이닝 거래소 플랫폼에서 악용되는 사례들을 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전 거래를 당하고 있는 거래소들의 현황은 좀 어떨까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을까요? 일단 자전거를 당하더라도 일단 거래소 자체의 활성화 때문에 세력들은 좀 문제를 삼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셔레스트도 그렇고 최근에 코인제스트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걸로 인해서 자전거래로 인해서 사실 주목받지 못하던 거래소가 오히려 빠르게 주목을 받으면서 순위권 안으로 든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자전거래 세력들이 그냥 아예 안 들어오도록 막는 게 좋은 것이냐? 절대로 아니죠. 아예 안 들어오도록 막아버릴 경우에는 그냥 저 하위권에서 머물고선 아예 올라오지를 못하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나마 이 자전거래 세력들이 올라와서 상위권 거래소에서 랭킹을 시켜주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외부 회원들이 유입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자전거래 세력들이 나가더라도 사실상 이 거래소는 기존에 아예 회원이 없을 때보다는 그래도 회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수수료 수익에 있어서는 더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래 세력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question 마크를 던지게 될 때 본인들의 자전거래 세력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던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야 또 사실 본인들의 투자 세력들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회원들도 기존의 거래 세력들이 다시 또 언젠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걸 믿고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러 코멘트를 막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7월에 출범한 네이버 자회사 라인의 비트박스, 암호화폐 비트박스 같은 경우에도 자체 코인 링크가 채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할 수 없도록 일정 채굴량을 들어가고 나서 페어당 제한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 거래랑 폭등이 일어나면 당연히 이 거래에 대해서 막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비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국제거래량 4위 그리고 국내거래량 1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소 플랫폼이 앞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이스라엘 분쟁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세력들이 몰려나간 가자지구죠. 가자지구 플랫폼 안에서 비트코인으로 상거래가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자치구라면 가자지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네, 사실 팔레스타인 이제 자치구라고만 이제 제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치구가 어느 지역을 해당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팔레스타인 자치구 하면은 가자지구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이제 다 밀려 나가고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요, 그냥 거의 정말 소도시 형태 수준으로 가자지구로 밀려 나가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그냥 거기에 살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일반 행정 자치구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가 보시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수준이죠. 거의 메인 도로, 메인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도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 도로를 중심으로 나머지 도로들이 파생되어 있는 만큼 웬만한 그냥 시 하나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국제거래가 막혀 있고 사실 국제거래를 진행할 수 있을 만한 인력도 없습니다. 굉장히 좀 고퀄리티의 교육을 받아야 이런 관련된 시스템들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해외 주민들을 도입을 시켜서 사실상 국내 기업들을 빠르게 발전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굉장히 좀 이스라엘과의 전쟁 지역이다 보니까 해외 기업들도 팔레스타인 쪽이나 웬만해서는 유치를 잘 안 하는 경향이 크죠. 그리고 이쪽에서 벌 수 있는 머니 자체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제거래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밀려 있고 페이팔 같은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자지구 같은 경우에는 요르단강 서안 쪽에 위치가 있는데 코인데스크 측에 따르면 가자지구 약 20여 곳 쪽에서 비공식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금융 분석가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고객들의 자금을 위탁을 받아서 비트코인으로 해외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개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바로 직접 구매를 할 수는 없겠지만 바로 여기서 달러로 전환을 시켜서 그 다음에 해외 주식을 한번 띄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해외 시스템에서 매수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송금 시스템 그리고 매수 시스템,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를 중간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사실상 해외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플랫폼에서 온라인 쇼핑을 비트코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중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일단 가자지구 자체에서 은행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국제 결제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지갑을 통해서 글로벌 플랫폼에 접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예고된 악재에도 시장에는 내성이 쌓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폭탄을 주고받았지만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는 분석이 많았죠. 그래도 안전한 투자는 기본입니다. 오늘도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또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